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더위가 맹렬합니다. 오늘도 전국이 30도를 훌쩍 넘는 찜통 더위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영남 일부 지역은 최고 37도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예보가 있더군요. 이렇게 날씨가 숨을 턱 막히게 하는데 정치권 우리를 더욱 열나게 만듭니다. 이번 주 국민 불쾌 지수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올라갔지요. 김건희 현장 조사로, 출장 조사로 검찰이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더니 정말 해괴망측하다고밖에 할 수 없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여기에 어제 최상병 특검법안 부결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화는 실종된 지 오래고 수싸움도 없고 오로지 오기와 악으로 버티는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지만 제발 이제 경제라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좀 잡아줬으면 하는데 이것도 헛된 기대일 것 같아서 무겁기만 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날씨도 덥고 또 오늘 청문회도 열리고 그러는데 오늘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신 힘으로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멋진 분들이 많이 오셔서 멋진 말씀을 많이 주셨네요. 정현희 님께서 적수성연, 한 방울이 모여 연못을 이룬다, 그런 뜻이군요. 정어리 가족님들 한 마리의 정어리 모여 상어떼를 몰아내듯이 지치지 마시고 힘차게 싸웁시다. 정현희님 멋져요. 또 이런 글도 주셨어요. 또랑물 모여서 개울을 이루고,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흐르고, 시냇물 모여서 섬진강 흐르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로 간다네. 차근차근히 밟아갑시다. 이채양 명주. 이거 삼강떨님이 보면은 또 노래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정현희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이은주 님도 멋진 글을 주셨어요. 왜 악은 거침없이 질주하는데 선은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가. 참 청문회 보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이향님은 오늘 아침에 제가 오프닝 했을 때 생각했던 그것과 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술 좋아하고 법을 어기며 온갖 권력을 휘둘러 왕노릇하는 것도 이제는 참을 수 있어요. 다만 제발 국민들 삶을 살펴주길 바랍니다. 시장 가서 어묵 먹고 소주 생각나는 안주 살피는 게 국민의 삶 살피는 게 아닙니다. 없는 쓰레기 줍는 척 하지 말고 수해 지역 가보고 빈 상가가 왜 생기는지, 산불 지역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살펴보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직도 기대는 합니다만 참 힘들게 하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힘드시죠? 최은우 최은차님, 지난번에 생신이었죠. 축하 메시지 해달라고 그래서 해드렸는데 앵커님 덕택에 잊지 못할 생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은우 최은찬 아이디 제가 궁금했는데 아이디는 아이들 이름입니다. 이채양명주 해결하고 좋은 세상이 빨리 와서 하나 더 낳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이창명 재결하고 하나 더 낳지 마시고 지금 예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힘냅시다. 날씨도 덥지만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님 오늘 동백이죠? 장미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미. 예. 노란색으로 이렇게 깔맞춤입니까? 아 그러셨네요. 아이고 또 참 역시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수고하셨던데요? 그러게요. 스픽스에서 하는 스콕스라고 아침에 신문 6개를 분석하는 작업들을 계속 한 6개월 정도 했는데요. 6개월 되셨나요? 네, 오늘 문을 닫고 왔어요. 그 반응이 참 좋았는데.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감사히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그러고 싶어요. 예. 사실은 막상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는 사람은 새벽 뭐 한 5시도 안 돼서 보통 4시 반 정도면 눈을 뜨거든요. 아이고. 늦어도 5시에는 보통 눈 떠서 신문을 이제 이게 사실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고 문장 하나하나까지 사실 살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몸이 괴로운 측면은 있는데요. 근데 굉장히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채널이 유튜브에는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좀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선일보 그러면 뭐 보기 싫다고 고개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대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그래요. 내가 전략을 예. 만들 수 있잖아요. 다만 이제 제가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그냥 우리한테 맡기시고 보지 마시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제가 스트레스 대신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받아가지고 그들의 전략이 뭔지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이나 생각이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뿌듯했고요. 그걸 알려드리는 걸로는 굉장히 뿌듯했는데 근데 오늘 끝났다고? 제 자의가 아니라 예. 어쨌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어제 고생하셨다고 그 질문하신 거는 어제 그 청문회에 참석하신 예, 거 아닌가요? 예, 예. 그 말씀 청문회 얘기한 거고. 청문회 네. 그거 네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이따가- 참고인으로 참석하셨던 거. 근데 이게 제가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오후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증인하고 참고인들이 보통 한 2시쯤에 모여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2시 반쯤에 입장을 해요. 그럼 이제 그 청문위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어딜 가지를 못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밤 9시까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9시에 제가 5분 얘기했어요, 딱. 그 사이에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느라고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지켜보면서 사실 조금 아깝다 이런 생각, 아쉽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게 TV 안에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느낌하고 직접 가서 보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럼요. TV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장소도 작아 보이고 그러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앉아 있는데 보이질 않아요, 끝이. 근데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막 말다툼하고 이런 악의 다툼이 벌어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의원들도 힘들겠다. 그럼요. 네, 그 안에서 뭔가 도드라지게 자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국회의원들도 이거 쉬운 직업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래요. 고생하셨네요. 5분이지만 역사에 남는 5분이잖아요. 헛되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다리실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밟히면 받는다고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제 와이프가 좀 뜯어 말렸어요. 왜냐하면 너가 나가서 블랙리스트고 좌파라는 걸 세상에 얘기를 해버리면 니한테 좋은 글씨가 쓰여지지 않겠냐. 차라리 안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많이 뜯어 말렸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밟는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밟을 거 아니냐. 그래도 꿈틀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혼자라도 그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심정으로 나갔었습니다. 네. 참고인이셨어요? 증인이셨어요? 참고인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밟히지 않는 정치인, 우리 미래, 우리 정치의 새싹,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좀 이렇게 밟히기라도 하는데 신은규 변호사는 밟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송곳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냥 애벌레인데 이쪽은 송곳이에요. 아니, 제가 지금 대변을 한다면,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한다면 저는 진짜 조족지혈, 정말 100분지 1도 안 되는 거를 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고, 제가 느끼는 국민의 민심은요, 제 말 톤 정도는 심한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더 많이 괴로워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뭐 국민 여러분들의 민심만 전 쫓겠다는 그 초심을 계속 지키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신인규 대표랑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인규 대표님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정말 저런 보석이 잘 이렇게 다듬어져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제가 사실 정어리 TV 하고 있는 것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저는 뭐 뒤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저렇게 훌륭한 젊은 정치인들한테 힘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면 제가 제일 큰일 감당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인규 대표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이 다음 선거에서도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라. 아직 뭐 우리나라 민주화가 몇 년 됐습니까? 미국이 1776년에 독립해가지고 이제 민주주의 역사를 가져온 게 몇 년 됐나요? 한 300년 안 된 거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돼서 1948년 정부 수립했으니까 불과 몇십 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 미국 정치보다 못하지 않다면 그리고 미국 정치가 그렇게 훌륭해서 막 배울 만한 게 엄청나지 않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엄청난 진보를 한 거고 역사는 발전하니까 앞으로 나아가니까 결코 실망하지 말고 예 갖고 가시면 반드시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같은 분이 밝은 대한민국 미래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기 정어리 TV 오면 항상 제가 오히려 더 힘을 많이 얻고 가기 때문에 우리 정어리 때 우리 대장님 백운기 앵커님께서 또 가시는 길에 저도 작지만 좀 그런 힘을 보태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그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겪었는데요. 그때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 제 아내도 사실 블랙리스트거든요. 둘이서 같이 작가 일을 하셨죠? 네, 예. 손석희 선입증 예. 작가였기도 했고 그래서 수족을 잘라버리려고 했던 그 수족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시기를 보낼 때 둘이서 두런두런 얘기하는 게 내 30대가 다 날아갔어. 이 얘기를 했어요. 10년 정도 된 기간이었거든요. 30대를 내가 이렇게 보냈다는 게 너무 서글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결국 탄핵까지 갔잖아요. 즐겨야 된다. 즐기게 버텨야 그 끝에 뭔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불과 한 2년 남짓 3년도 안 됐잖아요. 좀 더 즐기게 버티면 틀림없이 국민들이 생각하고 민심이 반응하고 그 어느 순간인간 그 민심이 폭발할 때가 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지금 보면 김유정 의원님 그때 생각 많이 납니다. 정말 반짝반짝. 전 국회 본회의에서 막 그 샤우팅 하시면서 막 예. 싸우셨던 게 지금도 그 기억나요. 몸싸움하고. 진짜 의원님께서 그때 국회를 다 휘어잡으셨던 때가 제가- 계속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민주당 최연소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당력은 오래됐어도 막내니까 몸 안 살리고 정말 이것저것 다 했었는데 91년에 제가 당에 들어갔는데 92년 대선에서도 저희가 졌잖아요. 대제가 떨어지시고 그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영국으로 가셨는데 그때 막 당직자 선배들 막 이런 분들이 막 도저히 못 살겠다 이민을 가든지 해야지 그랬지만 또 그 세월을 견뎌서 저희가 더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미디어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고 뭉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없었어요. 제가 당에 막 가자마자 그때 20대 초반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가가지고 한 일이 뭐였는지 줄 아세요? 컴퓨터도 없고 전동 타자기 쓰던 시절인데 맞아요. 당 봉고차를 타고 김대중 대통령 집회 연설회가 있으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어디로 모여주세요. 그거 제가 가두방송하고 다녔거든요. 당 봉고차 타고 그러던 시절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산이 있고 충분히 뭉칠 수 있는 힘도 있고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으니까 견디면 금방 좋은 날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오랜만에 오늘 아침에 정치 이슈 말고 이렇게 좀 우리들 얘기를 해보니까
좀 기분이 색다르네요. 아침에 애청자님들께서 멋있는 글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보스형님 TV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우리도 정어리 TV를 빨리 키워서 저런 괴물보다 더 센 방송으로 키워봅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침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어제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했는데 부결됐죠. 그것보다도 이진숙 청문회 오늘까지 하루 더 연장을 했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좀 다뤄봅시다. 어떻게 저런 괴물이 나타났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어제 김성환 평론가가 거기 또 참고인으로 출석했거든요. 그 발언부터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홍보본부장 시절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요? 김성환 님한테는? 뭐 이른바 좌파로 낙인이 찍혀서 방송 출연을 하지 못하는 뭐 흔히들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저도 제가 당시에 임원을 지냈던 이진숙 후보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아마 국제부장이었을 시절로 기억을 하는데요. 손석희 시장도 마찬가지고 김여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같이 회식도 하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칭찬하고 그때 만나서 안면을 텄던 만난 기억이 게 있는데요. 잘못된 거. 근데 그 이후에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 그 제작진 그리고 출연자를 좌파로 낙인 찍거나 그리고 그 진행자들이 좌편향이라는 이유로 방송에서 끌어내려질 때 그때 이진숙 후보자가 대변인과 MBC 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몰랐을 것 같지 않거든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때도 똑같은 과거에 했던 10여 년 전에 했던 일을 똑같이 반복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 얘기를 할 때 이진숙 후보자 표정을 좀 보셨나요? 그 위치상으로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지나가면서 마주치긴 했거든요. 눈빛이 마주치긴 했는데 아마 당사자도 저를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예. 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평창동에 뭐 고기 먹을 수 있는 고급 그 약간 야외 테라스 같은 게 있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그 종군 기자로 활동할 당시에 시선 입증도 그렇고 세계은행도 굉장히 출연도 많이 하고 전화 연결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국제부장쯤 되고 나니까 그때도 거의 출연을 많이 자주 하던 시절이었어요. 고맙다는 뜻에서 부부가 나왔어요. 부부가 나와서 거기에서 와인 마시면서 고기까지 사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럴 때 막 너무 고맙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진행자도 너무 감사하다부터 시작해서 입 빠르게 칭찬을 막 했는데 뭐 그 다음에 갑자기 MBC 대변인 되고 난 다음부터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MBC 기자들도 다 놀랬다고 보통 얘기해요. 이따가 이제 들어보겠지만 어제 정동영 의원이 발언을 참 의미 있게 하더군요.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제 같은 방송국이 아니라서 가깝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알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지는 않던데 이번에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완전 사람이 뭐라 그럴까 괴물이 됐다고 그럴까 좀 사람이 저렇게까지도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사흘이잖아요. 다 보지는 못하고 이제 하이라이트 본 것도 있고 본방을 조금씩 보기도 했는데 청문회를 본성이 그랬던 것인데 이제 발현이 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데 감추고 살다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인지 진짜 헷갈리더라고요. 우리는 오롯이 종군 기자 시절의 그 멋진 모습만 기억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각인을 했었는데 언제부터 저렇게 된 것인가 이런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참 너무 딱하다는 생각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화가 난다기보다는 참 딱하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던데 그런데 어제 어느 의원이 그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시하면서 얘기한 거가 있었어요. 중학생이 선생님이 거기다가 준법정신 결여라고 쓸 정도면 중학교 때 그럴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던데 말을 해도 안 들음인가 고치지 않음 뭐 그게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선생님이 근데 너무 정확하게 잘 보셨다. 그 선생님 누구신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법카 쓴 거랄지 뭐 이런 모든 전반에 걸쳐서 너무나 이거는 도덕성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지하를 파고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랬구나.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준법정신 결여라는 거를 썼을까가 진짜 궁금해서 선생님 찾아서 진짜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과거부터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몰랐던 것일 뿐이다. 그런 생각부터 하게 됐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이 방송을 걸머쥐고 공정성과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애초에 부적격인 인물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저는 경험해본 입장에서 갑자기 사람이 돌변했잖아요. MBC 기자들하고 뭐 이번에도 노조현 장도 만나기도 하고 노조현 장의 선배기도 하잖아요. 기자 선배. 모두 다 놀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 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그게 종군 기자를 할 때까지만 해도 장점으로 그게 보였을 테지만 그 지나고 난 다음에 뭔가 자기가 갈 자리가 없을 테니까 좋은 길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자기를 개조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선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으니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니까 좀 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찾아간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래는 굉장히 글로벌한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점점점 협소하면서 영남 중심의 극우 보수화되는 경향으로 자기를 움직여갖고 그리고 날 때마다 좋은 자리들이 끊임없이 나오니까 더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결국 이 자리까지 오고 정치권까지 국회의원까지 도전했다 결국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밟고 가면 일주일짜리 방통위원장이라 하더라도 다시 정치인으로서 길이 트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성공의 길로 끊임없이 가는 사람이에요. 욕망이 끊임없는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의 준법정신 결여 그렇게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워싱턴 특파원을 했잖아요. MBC 네. 있을 때. 그 남포군전이요? 남포군전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가장 부적격한 인사가 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통위법에 보면요.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또 공익성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방송의 자유는커녕 오히려 방송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법인카드 쓴 거나 뭐 남포군전한 걸 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공익과는 배치되는 인물인가 이게 다 만천하에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카드를 강조하는 것은 뭔가 이진숙을 통해서 또 한 번 이 방송을 장악해서 흔들어 보겠다 이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이라는 기관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방송을 파괴함으로써 결국 헌법 체제를 좀 무너뜨리겠다라는 의도 외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해석할 길은 마땅치 않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헌법에 나온 헌법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방송의 자유는요. 권력자가 방송을 탄압해서 자기 입맛에 방송 만드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자가 취재하고 보도할 자유 그리고 편성권자가 편성을 통해서 결국에는 기관 내부에서 방송 언론사 내부에서 국민을 위한 언론을 만들어 나가는 자유를 말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숙 후보자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자유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만화님이 그 선생님 참 눈이 예리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네. 보면은 알죠 선생님들이. 근데 뭐 모든 선생님이 다 훌륭한 건 아니지만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날씨도 더운데 그런 생활기록부도 있었다고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애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활기록부에 쓸데없는 공상을 잘 하고 뭐 그런 것을 썼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나중에 커서 과학자가 돼서 텔레비전을 다 손에 들고 다니게 할 거예요. 그렇게 썼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잘하며 그랬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빌 게이츠인지 뭐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준법정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기본적인 사람의 어떤 그 염치? 도리? 뭐 이런 것이 결국은 준법정신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진숙 후보자는 기본이 안 돼 있더군요. 지금 뭐 법인카드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잖아요. 고급 호텔에 가서 뭐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참 그 고급 호텔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문제인데 정말 저는 이번에 청문회 보면서 경악한 게 임원으로 있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더라고요. 퇴사하는 날 빵을 100만 원어치 이상을 사는 거예요. 아니 오늘 그만두는데 그날 법인카드를 쓰는데 빵을 100만 원어치나 산다? 왜 샀냐?를 물어보니까 그만두는데 이제 수고하셨던 뭐 미화원들이랑 이런 분들 드리려고 샀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아름답죠.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빵 산 거 맞냐? 180만 원어치인가? 그러면 그거 들고 어떻게 갔냐? 그랬더니 이걸 빨리 또 이실 직고하면 좋은데 뭐 수행 기사가 들고 갔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걸 물어보던 사람이 너 그럴 줄 알고 준비했다 라고 하면서 청문회장에서 전화 녹취를 틀어요. 그걸 보니까 얼굴이 하얘집디다.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기본도 안 돼 있고 염치도 없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사악한 여자구나. 그 녹취 장면 한번 들어보실래요? 빵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이 정도 구입하려면 제가 예약을 하고 가야 되나요? 전날에 오전 중에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맞춰서 만들어 줄 수 있긴 하거든요. 아마 저녁에 오시면은 빵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여가지고 네, 50만 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30만 원 정도를 구입하고 한 20만 원어치는 뭐 기프티콘 구입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기프티콘으로는 안 되시고 그 선결제라고 해가지고 선결제? 쿠폰처럼 네.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끊어드리거든요. 50만 원 정도면 네. 단팥빵 한 280개 정도 되거든요. 단팥빵은 그나마 부피가 작아가지고 어떻게든 들고 가실 수 있을 건데 네. 선물류 뭐 식빵 이런 게 50만 원씩 되려면은 네.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요? 아, 혼자 되긴 두 명은 가야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속된 말로 신인기 변호사님 저걸 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법인카드 뭐 뭐 카드깡 하듯이. 카드깡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200만 원 긁어줄 테니까 빵 100만 원어치 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뭐 이렇게 돌려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걸 이제 깡이라고도 하고 이제 보통 우리가 전문 용어로 슈킹이라고도 하죠. 깎아놓고 이제 본인이 먹는지 이건데 사실 저걸 이제 형사적으로 보자면은 그 기관의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의 돈을 업무용으로 쓰지 않고 본인이 소명되지 않는 뭐 개인 내지는 타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썼다 그러면은 회사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진숙 후보자 지금 시중에서는 빵진숙이라고 빵을 예. 되게 좋아하니까 저 깜빵 가지 않겠습니까? 저희 빵을 좋아해서. 일남 이녀님이 그걸 보내줬어요. 아, 정말. 진숙이 빵 좋아하니 빵에 보내자. 빵진숙을 빵으로.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뭐 이 정부의 기조에 따르면요, 뭐 법인카드 100원 한 장만 잘못 써도 지금 다 카르텔로 지금 소위 말해 조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진숙부터 이거 먼저 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정말 그 법이 평등하고 법이 살아있다라면은 이 빵진숙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말 엄정하게 이거 수사해 봐야 될 사안이다.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저렇게 오버하면 그냥 덮어졌을 수도 있는 부끄러운 일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게 돼요. 자기가 지금 그 자리까지 갔으면 그나마 감지덕지하고 있어야지. 그거를 또 장관급 그 일을 맡겠다고 이렇게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나와 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저렇게 부끄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그냥 안 한다고 그러겠어요. 아니요, 저 옆에서 보니까요, 절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걸 용납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심리 훈련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걸 단단하게 만드는 게 그게 곧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빵 구입할 때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대전 MBC 노조나 대전 MBC 직원들이 노조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도저히 저 사람 사장으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장 저지 투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 물러나라고 해서 출근도 안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장직을 내려놓는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대전 성심당에 가가지고 빵을 사서 거기서 그냥 마지막인데 그래도 당신들이 그렇게 날 싫어하고 물러나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내 성의로 이거는
빵이라도 드십시오. 이렇게 줬다면 모르겠는데 왜 서울에 와가지고 빵집을 2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긁고 다닙니까? 그 들고 가지도 못한다는 양을. 그러고 난 다음에 기사편에 실어서 보내줬다고요? 그럼 왜 사장직에서 물러날, 사장직을 수행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기사 딸린 차를 또 끌고 다니게 만드는지도 웃기는 거고, 그날 사장직이 떨어지는 그날 바로 빵을 그렇게 많이 긁어가지고 보내줬다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저게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범죄입니다. 범죄죠. 횡령이죠. 범죄를 방치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저 수사에서 단죄하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진숙의 형사 범죄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렇게 법인카드 뭘 그렇게 많이 썼냐고 그랬더니 대전 MBC 사장으로 있으면서 광고 따고 협찬 받고 그러려고 사람들 만났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뭘 네. 따은 것도 없고. 광고는 한 개도 못 땄고 협찬 2개 받았는데 예. 그 모든 것들을 백화점, 호텔 막 유흥주점 다니면서 영업에 애썼다라는 것인데 다 거짓말이죠. 누구를 원래 만나서 그리고 그렇게. 그런 광고는 다 요즘에는 코바코 코바코에서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걸 핑계를 그렇게 대고 있어요. 아니 그때는 민영 미디어랩이 아마 안 생겼을 때 거거든요. 대전MBC 사장 2015년인가 그렇거든요. 아 2015년이면 생겼겠다. 네. 있었죠. 네. 아니, 2015년이면 생기긴 했겠는데. 김재철 사장 밑에 있었잖아요. 네, 김재철 그렇죠. 사장 때 보도본부장 하지 않았어요. 김재철 사장이 그걸로 감옥 갔어요. 맞아요. 네. 업무 추진비 잘못 썼다고 그래서 뭐 그 별의별 의혹이 다 근데 나왔잖아요. 그 사장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밑에서 보고 배우는 게 그거고 그걸 감독을 하겠어요. 본인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해먹은 거죠. 어제 정동영 의원이 얘기했었잖아요. 결국 로비용으로 사용했던 거다. 그 돈. 그렇죠. 뭔 영업용으로 썼다고 얘기하느냐. 만약에 로비용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청탁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다. 근데 그거를 공적인 용도로 뭔가를 포장을 해야 되니까 나는 그걸 영업활동을 위해서 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영업활동을 해서 쓴 거예요? 나중에 가가지고 또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영업했지만 잘 안 되더라. 그것도 영업활동이다.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어요. 빵이죠, 빵. 대박 부자님, 빵 카르텔, 보스형님 TV, 빵으로 청문회 열흘도 하겠어요. 홍길동님, 빵에 가면 빵 못 먹어서 어떻게 낄낄낄 하셨는데 어제 정동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사람이 달라졌다. 옛날에 내가 알던 이진숙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한번 일부를 들어볼까요? 후보자는 평기자였을 때 약소국 민중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기도 했고, 그리고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에 맞서서 MBC 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맨 앞장에 서서 결기 있게 투쟁한 기자였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MBC 노조를 지키려고 단식 투쟁까지 불사했던 후보자가 돌연 노조를 비난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흉기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 사유와 그 시기가 궁금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돌이켜보니 14년 전 2010년 3월이 전환점이었습니다. 2010년 3월. 잘 아시겠죠? 이명박 정부가 낙하산으로 내려꽂은 김재철 사장이 당시 워싱턴 특파원에서 돌아와서 부장 보직도 못 받고 국제부에 근무하고 있던 이진숙 후보자를 홍보국장으로 전격 발탁하고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고 승승장구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김재철 씨와 한 팀이 돼서 후배 기자들 마이크를 빼앗고 PD들의 프로그램을 빼앗고 그리고 기자들을 해직시키고 그리고 노조를 파괴하는 그 선봉에서 눈부신 공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이진숙은 언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진숙은 언론의 파괴자였습니다. 그 공로로 이어서 다른 기자들은 한 번 가기도 힘든 불가능한 워싱턴에 두 번째로 지사장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보도본부장으로 또 영전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MBC 들어와서 마지막 최고봉 서울 MBC 사장 자리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최초의 좌절입니다. 그리고 대전 MBC 사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1년에 100번 넘게 서울 출장으로 옵니다. 법카를 흥청망청 씁니다. 그 이유를 본인은 광고주를 만나서 광고를 따고 업체 협찬을 받으려고 영업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MBC 내부의 핵심 간부로부터 장문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기에서 뭐 협찬 딴 거 없고 다 나오는데 어제 정동영 의원 발언을 국회에서 오랜만에 들었는데 김유정 의원이 물론 뭐 대선 후보까지 지낸 중진이고 그렇지만 장래를 숙연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예. 일단 본인의 경험과 이게 다 우러나 있는 것이고 너무 잘 아는 후보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쭉 이렇게 시계열로 나열하면서 정리를 해주니까 뭐 반박할 말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 경청하게 됐었는데 아, 정동영 의원 살아있네. 이런 생각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가 저 말에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뭐 떠들어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청문회 사흘째 해도 30일 해도 끝없이 뭔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정동영 의원 발언하는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20초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이진숙 후보자를 질타하면서 당신은 한국의 괴벨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쳐다봤는데 이진숙 후보자 20초간 서로 눈을 마주 이렇게 바라보면서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주치는 20초 동안 서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한번 감정을 이입해 봤습니다. 정동영. 내가 너한테 마지막 남은 애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물러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고 이진숙은 아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저 선배라는 사람이 내 앞길을 망치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저렇게 윤석열 정권에서 뽑은 사람들은 한결같은지 보면서 도대체 그렇게 사람이 없을까?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뽑을까? 저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그렇게 우습게 보더니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도 저렇게 생각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신은기 대표.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다라는 평가를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이진숙 후보자는 그거 감수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정말 비정상적인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 같지도 않은 되먹지 못한 사람을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장관급 그것도 탄핵 대상까지 되는 주요 요직에 앉히는 대통령은 그럼 과연 사람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더 역으로 묻고 싶고 정말 아무리 끼리끼리 정권이라고 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많은 인사의 논란이 있었지만은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국민들이 정동영 의원과 아마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고 무엇보다 어제 정동영 의원의 질의가 상당히 좀 감동을 줬던 이유는 누가 써준 걸 읽은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기반으로 아마 국민을 대신해서 질타했기 때문에 아마 그 20초의 침묵의 눈빛이 좀 이목을 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무슨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눈썹 문신했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더라고요. 헌혈과 관련된 아, 겁니다. 그죠. 예. 헌혈 할 헌혈 때 뭐 얘기할 때. 첫날. 근데 본인이 뭐 눈썹 문신을 해서 뭐 안 돼 어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눈썹 문신한 것은 스스로 공개하면서 이미 다 나와 있는 나이를 얘기하니까 그건 또 개인정보라서 얘기를 못 하겠다고 하는데 나 정말 빵 터졌어요. 포털 들어가면 다 나와 있고 최민희 위원장이 이진숙 후보자보다 한 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이게 도무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헌혈을 못하는 그런 어떤 그 공익정신 이런 게 없다는 것을 항변하기 위해서 눈썹 문신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까? 6개월 지나면 이게 뭐 헌혈을 못합니까? 못한다고 뭐 그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오늘까지 이제 청문회 하는 거죠. 예. 지금까지 국무총리 말고 장관급
청문회를 사흘 한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국무총리나 이제 헌법재판소장이나 또는 대법관, 예. 뭐 대법원장 요쪽은 이제 통상 이틀을 하다가 사흘 간 경우 있습니다만은 장관급이 이틀 한 적도 없고요. 사흘째 지금 간 것도 최초이고 토요일 날 또 현장 가지 않습니까? 성심당 빵집 비롯해서 가기 때문에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 같은데 이러는 이유는 빨리 잦은 사퇴해라. 워낙 이제 의혹이 그런 많으니까 이야기죠. 사흘도 부족할 정도로 의혹이 넘치니까 청문회를 연장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좀 수싸움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야당이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을 발의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이상인 부위원장이 스스로 사퇴를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동관 탄핵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물러나, 그다음에 김홍일 앉혀, 김홍일 탄핵하려고 하니까 또 스스로 물러나, 이진숙 세워. 그러는데 이제 그때마다 탄핵 발의하면 그만두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가. 이제 우리 애청자님들 다 알지만 김성환 평론가님이 정리 한번 해주세요. 정리의 달인이. 아이고. 왜 이렇게 합니까? 마지막 결론은 MBC라고 하는 눈의 가시 같은 공영방송 하나 그 퍼즐을 지금 못 맞춘 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 방송계는 이미 장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장악할 것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KBS 차장 교체했죠. 그리고 뭐 EBS는 사실 시사적인 어떤 영향력은 크지 않으니까요. YT의 눈의 가시였는데 그냥 기업한테 팔아 넘겼잖아요. 넘기고 종편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그냥 납작 엎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럼 남아있는 곳은 SBS인데 SBS는 사실 정권에 저항하는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취임했을 때부터 SBS만 가가지고 선거 그 영상 찍어가지고 SBS만 내보낼 정도로 SBS 좋아하다가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살 좀 틀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신인규 대표님. 네. 일단 MBC 사장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방통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사실 두 사람도 지금 저는 유법적인 맞습니다. 운영이라고 보는데 그걸 지금 적법하게 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무리 이진숙이 여기에서 부적격으로 판정이 났다 하더라도 윤석열은 임명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두 사람 만들어가지고 MBC 경영진 교체하는 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원래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탄핵 대상이 되지 않지만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직무대행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판례가. 그래서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려고 하니까 또 이걸 또 사표를 또 내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준숙을 임명을 해서 두 사람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수싸움 속에서 시간 싸움 아닙니까? 그게 시간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이 정권이 의도하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야권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 싸움이 맞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거는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한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 왜냐하면 원래 지금 방통위원장을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서 임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임명을 했을 때는 방통위법에 보면 임기가 3년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럼 임기를 보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을 지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 꼼수식으로 서로 눈치 게임 하듯이 사고를 치고 도망가고 사고를 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도망가니까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면서 그 직무대행으로서 한 일까지도 지금 잘못이 돼서 사실은 지금 탄핵 소추가 또 도망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통위법에 나온 임기보장도 지금 무시한 거지만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2인 체제에서 운영하는 방통위는 전 위법 상태라고 봅니다. 위법 상태에서 행한 모든 결정은 다 위법한 겁니다. 그 이유는요, 제적 과반수로 의결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제적 과반수라는 얘기, 협의체 기구고 독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5명이 모여서 제적을 이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널리 양해해서 5명에서 제적을 일부 못 채울 수도 있는데 왜 최소 3명 이상은 돼야 되냐면요, 제적의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할 기회를 줘야 그래야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2명으로는요 절대 과반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의결사항을 다 2대 0으로 다 찬성 내지는 반대를 같이 몰고 가야 되는데 그건 회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최소한의 제적이 3명은 돼야 그래야 2대 1로라도 과반수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많은 잘못을 했고요. 뭐 저는 뭐 술 많이 먹은 거 이런 것까지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진짜 이렇게 헌법기관들 그리고 이런 국가기관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권까지도 마치 조롱하듯이 이런 식으로 임명권을 과잉, 오행사한 거에 대해서 전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을 이제는 물어야 될 시점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 시간은 야권의 시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미 대통령 가지고 있는 권한을 야권이 아무리 그걸 저항한다 하더라도 넘어서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들어간 거는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여론이 훨씬 나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법인카드 사용하는 거 대전에 현장 실사를 해서 보니까 그 엉뚱한 데 쓴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최대한 그런 과정마다 뭔가의 끊임없는 저항이나 투쟁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대통령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상임 부위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냥 지금 사퇴했잖아요. 그럼 차관급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냥 임명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이미 김홍일 전 위원장이 있었던 시절에 MBC 이사진 공고문을 냈어요.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는 제가 볼 땐 일주일짜리 위원장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 강행하잖아요. 제일 먼저 그냥 두 명이 회의 열면 되는 거니까. 부위원장 대신 누구 탄핵 발의한 지금 이상임 그만뒀으니까 새로운 사람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럼 둘이서 첫날에 그냥 공고문 올려가지고 이미 걸러낸 사람들 박문진 이사진들 그냥 임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이사진들이 결국은 교체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트집 잡아가지고 MBC 사장 교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MBC 사장은 한 달 내에 교체될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 시간은 막을 수는 없지만 민주당은 최대한 이진숙 후보자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또 다시 사퇴하면 또 새로운 방통위원장 또 들어오면 또 인사청문회 또 해가지고 또 계속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현실적으로. 뭐 지금 또 후임 방통위원 임명하고 그럴 텐데 어떤 사람들을 시킬지 모르겠지만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냥 그 감투라도 쓰겠다는 사람 찾는 것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려고 줄 섰을 겁니다, 아마. 그 자리가 그래도 차관급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윤석열 예. 인심 쓰기만 좋아졌네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는 거죠. 예. 방통위원장이 지금 3번째인데 1년 사이에 3번째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각각의 그 방통위원장들이 전부 다 미션 하나씩 마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MBC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지금 그게 본인의 예. 최대 목표잖아요. 유일한 목표이자. 그러니까 MBC 정리하고 나면 그 미션이 파서블이 될지 임파서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하나 하고 지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잘했다고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방통위원장이 임기가 3년이 보장돼 있는데 떳떳하면 왜 도망가냐는 겁니다. 아니, 야당에서 무리한 탄핵을 하면은 잘못됐으면 야당이 역풍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 도망가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본인들이 지금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헌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국정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회도 참을 수 없잖아요. 이 상황이 반복되면은 저는 이 모든 사태의 주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는 헌법의 위반에 대한 전 책임을 탄핵으로 물을 수밖에 없다.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국가기관을 어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정운영하면서 이렇게 국가기관을 망쳐온 대통령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좀 하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탄핵 당하고 6개월씩이나 있어도 그냥 뭐 계속 두두만요. 근데 방통위원장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방송 장악을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만큼 조급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은 바이든 날리면이에요. 거기서부터 MBC는 찍혔고요. 그때부터 사장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임명해가지고 뭐 무슨 거창하게 자기는 우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창하게 방송에 공영방송의 공정성 지금은 뭐 편파적이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그러면은 공영방송 사장 임명하는 권한을 쥐고 행사해버리는 그거는 그러면 우파 아닙니까? 우파 방송 만드는 건 편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의 눈앞가시인 MBC 드러내서 친정권 방송 그냥 권력자 입맛에 맞추는 방송하는 방송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아까 한 달짜리 방통위원장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김성환 평론가님이 아니 일주일짜리. 일주일짜리. 네, 일주일짜리입니다. 우리 애청자님들 그 부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엘리님이 그러면 그 미션 해내면 뭐 시켜준다고 약속했을까 궁금하죠. 아자님 MBC 정리하고 대구시장 출마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할까 궁금하네요. 뭐 뭔가 생각은 있겠죠. 본인도 길게는 못할 거라고 볼 거고. 이은주님께서 신인규 대표님 만약 위법사항이라는 게 판명 나면 지금까지 둘만이서 자행했던 수많은 만행들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나요? 무효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해 오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행정부 내부에서 지금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사법부에서 현실적으로 제동 걸 만한 지금 어떤 제도적 기반도 없고요. 이거 뭐 권한쟁의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사법부가 지금 의대 정원 문제도 처리하는 거 보십시오. 이 권력의 눈치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사법부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대통령의 직을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국가를 사유화하고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서 윤석열 도망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김홍일이나 이동관이 도망가듯이 윤석열도 도망가면 좋겠어요. 그냥 사임하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해서 전 이 헌법 위반에 대한 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구독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네,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탄핵소추밖에 그러니까 없죠.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피로 쓴 역사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이거 써놔야 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그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대통령 임기에 내려오는 순간 이 책임을 다 물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보님 붕짜자 국방부 장관 빵빠레 빵통위원장 보스형님 TV님 빵을 그렇게 좋아했으면 정어리 빵 만들기 행사 왜 안 왔냐. 거부한다. 더러운 손으로 빵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부합니다. 아니, 오면은 제가 거부합니다. 우리가 정신교육 좀 많이 시켜줄 수 있었을 텐데 왔으면 좀 개조 한번 시킬 뻔했는데요. 아까 정동영 의원 20초 침묵 얘기했는데요. 그건 역사에 남을 만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함께 한번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고 싶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나라의 비극입니다. 불행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괴벨스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괴벨스라는 용어를 저에 대해서 쓰신 부분에 대해서 김은영 정말 의원님, 유감스럽습니다. 네, 말을 잘하는 정동영 의원이시라서 침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저렇게 부끄러운 역사를 저 20초가 저 말없이 지켜보는 저 순간이 어떤 독한 말보다 더 사실 아픈 아프죠. 장면이었는데 예. 본인이 그걸 깨달았는지 어떤 생각으로 20초를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거 정말 탄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거부감까지는 안 느끼실 텐데요. 저는 매우 중요한
헌법 수호의 방안이 탄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헌법 수호라는 것은 윤석열도 우리가 뽑았지만 대통령 임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시로 하는 대통령이 지금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면은요, 국민들이 일어나서 헌법을 수호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 시민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탄핵이라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이걸 뭐 외면해서는 방법이 없고요. 헌법이 무너져 내리는, 저 윤석열이라는 자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국민들이 나서서 이제는 수호를 해야 된다. 유일하게 저는 그건 탄핵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권의 폭염 경보, 오늘 제가 그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이번 주 국민들의 불쾌 지수를 가장 높게 올렸던 인물 1위 이진숙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진숙을 보면서도 그렇고 어쩌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참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게, 그 전에 참 나쁜 정권, 나쁜 짓들 한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 짓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알고 나쁜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은요,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거죠. 이게 적절한 비유일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얼른 생각해 봤을 때. 노상방뇨하면은 안 되잖아요. 길 한가운데서 이렇게 소변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변을 봤어요. 그러면 되냐? 내가 똥 안 쌌잖냐? 뭐 이렇게 화를 내는 격이라고 할까요? 저건 뭔가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돼요. 이번에 보십시오. 김건희가 조사를 받았어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았다고 하니까 검찰을 불러서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하러 갔던 검사들 휴대폰 다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맡겼어요. 자기는 갖고 있어요. 그리고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제가 경악하는 거, 김건희의 변호사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 휴대폰 왜 맡겨야 되냐,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걸 말이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가서 그렇죠. 예, 모든 걸 갖다 다 조사를 해야 되고 그 안전구역도 확보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안 유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3의 장소를 선택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뭐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핸드폰은 무선 조작으로 폭발이 가능하게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이 새는 경우엔 거기에 폭탄물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갖다 대면할 때는 당연히 핸드폰을 갖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신윤기 변호사님, 변호사예요. 저 최지우라는 자는요, 당장 감옥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의 명예를요 심각하게 훼손했어요. 아니 무슨 검사가 테러리스트입니까? 검사가 폭발물을 조작한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전에도 전현직 대통령 다 조사했거든요. 청사에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검사들이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최지우 씨는 감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우리 앵커님 하신 말씀에 비유에 조금 자살을 보태자면은 정말 강도가 경찰을 체포하는 격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강도가 경찰을 체포하고 있다니까요. 수갑 뺏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두둔하면서 정당화시키는 저런 변호사. 저 법을 같이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정말 변호사 자격증을 저런 식으로 변호한다 그러면요, 저도 그냥 갖다 반납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 그래도 저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사람이? 변호사면 그럼 그 어려운 과정 통과하고 뭐 또 그렇게 하지 않나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그 휴대폰 검사들 거 뺏은 걸 두고 폭발물 이런 얘기를 상상을 하죠?
인터넷 들어가셔서 최지우 검색해 보세요. 어떤 자예요? 변호사라고 나오지 않아요. 어. 정치인 이렇게 나와요. 아, 이게 지금 정치인으로서 한 발언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폭발물 전문가로는 안 나와요? 그거는 안 나오는데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잖아요. 바로 직전에 그것도.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미션을 받아서 지금 변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게 대통령의 인식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황당한 거는 수천 명이 몰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검찰이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수천 명이 몰려요? 그동안 공개가 사실은 원칙이지만 왜냐하면 그동안에 공개 소환 조사하는 것에 따르는 부작용이 많아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게 만들었어요.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기소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럼 나중에 무죄 판결을 대법까지 가서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거의 인격살인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효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그건 유무죄 여부는 법원에 가서 다투라. 이렇게 했던 건데요. 그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다 바꿔버렸잖아요. 공개 소환 조사하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피의 사실 공표해도 되게 만들어놨는데 아니 그러면은 영부인으로 부르지도 말라고 했던 대통령이 갑자기 영부인이 돼버렸어요. 영부인인데 그것도 비공개 소환 조사하는 정도는 괜찮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를 했다는데 근데 검찰총사를 부르는데 비공개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다고 거기에 몇천 명이 갑니까? 뭐가 위험하다고. 그래서 경호처 건물에 가가지고 합니까? 이해도 할 수 없는 일을 자기네들 말한 거하고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맞는 행동이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잖아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김 의원님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엑스맨이에요. 제가 보기엔 변호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다가 무슨 여사가 조사받기 전에 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국민께 죄송하다 그랬다. 아니 김건희 여사는 입이 없어요? 그렇게 문자로 나 진짜 사과하고 싶다고 해놓고 본인 대리인을 통해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얘기를 지금 저렇게 변호사가 나와서 떠드는 겁니까? 그리고 검사들은요, 이원석 총장이 감찰하겠다라고 할 때 사표 던질 게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규정을 하고 무슨 생중계할 수도 있고 뭐 녹음을 할 수도 있고 폭발물을 원격으로 뭐 할 수도 있고 야, 이게 지금 상상력이 어디까지 번져가는 겁니까? 검사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은 들고 일어나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검찰청 가가지고 중앙지검이었나요? 조사 받을 때 그러면은 검사들 다 핸드폰 제출했어요? 그랬던 얘기를 우리는 들은 바가 없어요. 경호원들 다 함께 가가지고 조사 받았는데도 그때는 그럼 경호상의 안전 문제가 거기는 보장이 됐었나 보죠. 그때는 검찰청이 경호상 안전의 이유로 갈 수 없는 장소가 돼버린다면 우리나라 어디도 갈 수 없는 거죠. 제가 요즘 우리나라 언론들에 대해서 참 싫은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정말 너무해요. 이번에요. 그 지금 최지우인가요? 이 변호사가? 네. 최지우 탤런트가 참 기분이 많이 나쁘겠네요. 근데 원래 형사 사건하고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건 변호사로 활동을 했다네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영부인이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는데 조서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수사받기 전 검사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런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아니 조사도 검찰 소환해가지고 출장조사하게 하더니 사과도 대리사과 이걸 사과라고 언론이 써요. 김건희 대국민 사과. 오늘 그 신문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사과입니까? 언론이라면 김건희 변호인 통해 사과 뜻 밝혔다고 이게 사과냐? 그래야 언론 아닙니까? 이게 사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가지고요. 아까 제가 뭐 강도가 경찰 체포하는 격이라고 했는데 김건희가 완전히 대한민국의 헌법 위에 있다라는 그 상징적인 걸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역대 그 어느 전현직 대통령 그 가족들까지도 다 경호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다 검찰청사에 나와서 다 조사받았습니다. 일제히. 그리고 심지어 뭐 같은 영부인으로 비교하자면은 이순자 여사나 권양숙 여사도 다 받았는데 그분들 다 청사 나와서 받았고 심지어 신분도 참고인이었어요. 근데 김건희는 희대의 피의자인 영부인이거든요. 피의자. 그러니까 바로 구속을 시켜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검찰을 소환하고요. 제3의 장소로 검사들의 핸드폰을 뺏는 장면. 너무 이건 정말 기괴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겁을 할 정도고 아니 피의자면요. 검사가 제대로 된 검사잖아요. 김건희 핸드폰을 뺏어와야 돼요. 영장을 발부받아서. 근데 검사가 고분고분 자기 폰을 상납합니다. 폰 상납. 그러니까 저는 검사들이 참 재밌는 게요. 그 검사 탄핵한다고 국회에서 할 때는 막 거품 물면서 발작 증세로 막 그 덤벼들더니 지금 이 상황, 이원석이 패싱되면서 국민들이 기계에서 지금 놀라 자빠지는 이 상황, 검사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지금 김건희 피의자의 변호인이 저 떠들고 다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검사 한 명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동안은 제가 이제 평범한 검사들 열심히 일하니까 검사들 제가 좀 분리해가지고 정치검사 나쁘고 뭐 평범한 검사 이렇게 분리해서 봤는데 오늘 이 시간부로는 그냥 검찰 조직은 다 망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의인 한 명이 없다는 게 참 비극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제 동아일보 김순덕이라는 사람 김순덕 칼럼이라고 쓰잖아요.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이기도 하고요. 대기자라고만 나오잖아요. 네, 요즘에 그게 불편하니까 그냥 칼럼니스트 이렇게 이제 써서 하는데요. 어제 칼럼을 썼어요. 한동훈 압승 윤 대통령이 받은 세 번째 경고다. 칼럼 제목은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써놨어요. 경선 마지막 막판에 한창 ARS 조사까지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 패싱 조사가 있었잖아요. 지금 아까 검찰 얘기 나왔을 때 여왕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국민 다수를 더 열받게 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선 캠프 시절 개서가를 연상케 하는 정무 감각이다. 이 나라가 검사 위에 여사의 나라란 말인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들고 나왔던 공정과 상식은 정령 개나 주라는 건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지금 사과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개사과 한 거 있잖아요. 그 감각하고 똑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식으로 변호인이 얘기하는 건 딱 개사과 수준이다. 그 개사과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그동안의 말에 비춰볼 때는 개나 주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보수적인 칼럼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조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글을 보내주셨네요. 최주 변호사 초등학교 담임입니다. 왜? 진짜요? 그놈 어렸을 때부터 쓸데없는 상상 많이 했던 쓸데없는 놈입니다. 농담이겠죠. 변함없이님 우리 항상 아까 생활기록부 얘기 나왔으니까 하시는 애청자님이신데 슈퍼챗까지 보내시면서 최주 변호사 초등학교 담임입니다. 그놈 어렸을 때부터 쓸데없는 상상 많이 했던 쓸데없는 놈입니다. 정어리 절찬님 모집 중님 어제 족발 안주에 막걸리 먹다가 족발 안주 좋죠. 변호사 말 듣고 남편과 입을 정말 벌리고 한참 서로 바라봤네요. 변호사 맞는가? 정말 저런 변호사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 사과도 그걸 사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과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아까 김유정 의원님이 엑스맨 얘기했는데 안 믿어지시죠? 직접 들어보시죠 한번. 저희가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영부인님이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그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수사를 받기 전에 그 조서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권사님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송구스럽다. 또 그다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사과의 의사를 표명을 한 거네요. 그 자리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렇죠. 여사님의 뭐 사적으로는 이게 제가 뭐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또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저는 왜냐하면 이게 영부인이든 대통령이든 이런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공식적인 입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죄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죄를 갖다 뭐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근데 다만 이게 이런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죄를 하고 싶어도 사죄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되는데 한동훈이 허락만 해주면 하는 거였어요? 와, 이거 진짜 저 얘기를 들으니까 더 열받는데 진짜 더 화나는 대목은요. 건국 이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수사에 협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돌려주고 싶네요. 건국 이래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 대통령 부인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저 말을 예를 들면 진술 조서에도 남겼지만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그래. 근데 진술 조서에는 남기지 없지만. 않았지만 네. 없지만 그러니까 저 말이 그 본인 말인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그럼요. 어떻게 알 것이며 휴대전화 폭발물 얘기한 자의 말을 어떻게 진실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만 그냥 예로 설명드리면은 과거에 그 우병우라는 레이저 눈빛 검사 있지 않습니까? 예. 우병우가 검찰 청사 와서 조사 받았거든요. 근데 검사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팔짱을 끼고 아주 편안하게 재직 같은 편안함으로 쉬고 있는 장면이 조선일보에서 사진 기사가 찍어서 나온 게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우병우 정도만 돼도 가니까 친정집이고 재밌는 거예요. 그냥 농담 따먹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김건희는 제3의 장소에서 그것도 검사들 핸드폰까지 다 뺏어버리고 검사를 소환했잖아요. 그럼 저는 김건희는 그럼 우병우에 비하면은 어떤 조사를 받았을까? 한번 머리에 상상이 그려지거든요. 그냥 뭐 윤석열 후배, 그 검사 후배들 뭐 격려하면서 치하한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조사받은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 안에서 국민들은 우병우를 통해서 김건희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데 뭐 사과를 했는데 조서에 안 남겼다?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저 최지우란 사람은 야 저렇게 권력의 시녀, 권력의 딸랑이가 돼가지고 저걸 방송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한다? 아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말. 왜 가능하겠어요? 여사의 생각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인식을 이번에 갖고 있는 이제 거예요. 만약에 개헌 얘기가 나오는데 헌법을 바꾸면 벌을 줄 때만 하나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댕이를 때리는 벌 같은 거. 태형을 우리도 아주 제한적으로는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몇 명 있습니다. 몇 명에 주댕이만 한해서 집중적으로 때리는 거. 싱가포르처럼 우리가 태형을 아 정말. 아니, 지금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이번 주에 더 국민들 덥게 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운계 정치 1번지에서 지금 이 최지우 이작 빼고 베스트 3, 베스트는 안 어울린다. 월스트 3 꼽아봤어요. 이번 한 주 정말 더운데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했던 자들. 사실 보여드리면 좀 더 불쾌지수 올라가실지 모르겠는데 이열치열 어떤 자들이 베스트 월스트 3에 선정이 됐는지 한번 보시죠. 이거는 골프 3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골프 얘기예요. 근데 이게 느닷없이 아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에 대한 답장이잖아요. 자, 골프장에 3부가 있어요. 1부, 2부, 3부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3부 토건의 얘기가 왜 연결이 됩니까? 골프를 안 쳐보셔서 모르시는데 자 임성은 사단장 네. 그 골프장에 3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대는 없습니다. 그럼 이날 그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3부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임성근 증인. 네. 그 해병대 골프장에 3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3부 없습니다. 4부도 없죠? 네. 그럼 3부 체크는 뭘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3부는 없다 이거죠? 네, 3부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3부는 없다는 것은 오늘 밝혀졌군요. 대면 조사에 응한 것은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면 조사의 경우에는 질문이 서면 형태로 오기 때문에 답변도 그 질문 내용을 보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면 조사는 말 그대로 그 신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이 대면 조사에 응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지금 자꾸 황제 조사라고 하시는데 그 장소 자체가 무슨 시설이 좋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앙지검 뭐 아시다시피 중앙지검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한두 군데밖에 되지 않고 또 경호원들이 대동하기 때문에 중앙지검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그 보안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유지가 어렵고 조사 중간에라도 보안이 세게 되면 그 경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분 같아서 공인으로서의 자격은 없어 보이고 이 시점에서 오히려 포기하시는 게 제가 정당인으로 활동하거나 자연인으로 활동할 때의 글들입니다. 다만 임명직으로 공직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철저히 중립성을 제가 입장이 가지고 바뀌면 대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그 우리나라가 이른바 좋아요 연좌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조금 더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짜. 주둥이 때리는 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참 신인규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최지우, 유상범, 주진우 다 변호사죠? 정말 저런 자들이 법을 얘기하고 지금 그런 자식들이 공정을 얘기하고 상식을 얘기하고 그런 새끼들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나라를 그동안 뭐 발전시킨 분들 많지만은 이 나라를 망친 주범들은 저는 검사 출신들 변호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저도 지금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최지우 변호사 모습 보면은 정말 같은 변호사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법조에 대한 불신을 가지시는 게 전 오히려 좀 당연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박박 긁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존중과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줄 그 공간이 생기겠습니까? 전 너무 참담하고 정말 저는 저런 자들이 지금 공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 다 몰아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그렇지만 또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아까 유상범 의원 3부 없다고 그러는데 머리에 땀 찔찔 흘리는 거 보셨죠? 임성근 씨가 모처럼 만에 정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건 진짜 같아요. 제가 보니까 3부 없다고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네요. 대부님 3부는 없다. 3부 토고는 있다. 예, 잠깐 좀 마음 좀 가라앉히고 가실까요? 오늘도 지금 이제 그 김건희 특검 뭐 이런 지금 윤석열 탄핵 관련해서 청문회 하고 있는데 김건희도 안 나오고 이종호도 안 나오고 사실 뭐 안 나올 줄은 알았지만 최재형 목사님 혼자 나가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또 다시 모시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출연해서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김건희가 밤마다 평창동에 간다는 제보 받았다. 근데 그 제보를 경찰이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지금도 저는 궁금해요. 어디를 가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그런데 최재형 목사님은 다 아는데 얘기를 안 하고 청문회 다음에 이렇게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시면은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최재형 목사님 나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의인이 두 분 있다고 한다면 나는 최재형 목사님과 박정훈 대령님을 꼽는다. 최고 권력과 맞서서 싸우는 일 정말 힘든 일이죠. 그분들이 지치지 않게 우리가 힘을 모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야 이분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최재형 목사님 그때 끝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가족들이 지금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출국 금지를 해놨으니까 가족을 만나러 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밤마다 영상통화, 눈물의 영상통화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출국 금지 시켰습니까? 죄는 저쪽이 지었는데. 김건희는 해외 여행 하와이 잘만 다니지 않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얘기한 사람은 이런 고초를 겪고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나라겠습니까? 그리고 아픈 것도 가장 아픈 데를 찔러요. 가족이 미국에 가 있는데 그 못 만나게 출국 금지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박정훈 대령 제대로 수사했는데 오히려 그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걸 보면 자기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벌을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최근에 제가 박정훈 대령님께 힘내시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출연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지금 참 어렵다. 제가 충분히 알죠. 그리고 현역 군인 신분이시기 때문에 나오려면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지금 해 주겠습니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한 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정의원입니다. 아유. 박정훈 대령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많은 정의원들이 함께하고 힘을 드리고 기도하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졌을 때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한번 힘차게 승리의 찬가 불러봅시다. 그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서 어제 재의결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하도 전당대회 개판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기대도 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이탈표를 몇 표로 봐야 됩니까? 3표, 4표? 그러게요. 3표, 4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총출동했거든요. 그럼 반대표가 108표가 나와야 되는데 104표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은 지금 무기명으로 했거든요, 이번에. 안철수 의원은 계속 이제 그동안에 최상배 특검법 찬성표를 던져왔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이제 당연히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3표가 지금 이탈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표가 이탈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설명이 굉장히 웃겨요. 초선이라서 투표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거 아닐까? 이런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니 불자 밑에 이제 입구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불자만 썼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점 하나 일부러 찍어놔가지고 무효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알고 찍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4표가 이탈했다고 하는 건 이거는 한동훈 쪽에서는 이게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닐까? 서로 간에 지금 윤석열 친윤 쪽하고 친한 게 양쪽에서 서로 지금 손가락질하면서 의심의 시선을 이렇게 보고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나중에 한동훈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렇게 갔을 때 서로 간에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서로. 누구였을까요? 어찌됐건 균열이 생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299명 투표했고 194표가 찬성이 나왔고 104표가 반대표가 나왔고 1표가 무효였거든요. 그러면은 108석이라고 봤을 때는 4명이 이탈표가 생긴 건데 그중에서 안철수 의원은 이제 기본값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3명 중에서 2명이 뭐 가부를 헷갈렸다는 등 뭐 이제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다 치고 그래도 나머지 1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열이 가고 있다. 더군다나 뭐 제3자 특검법 운운하면서 했던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의 그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뭉쳐서 반대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균열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발의하고 또 발의하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전 저게 이제 여론의 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래도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계시고 아무래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는 어차피 민심과는 영구결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뭐 별로 이제 들을 거라 기대 안 하지만은
국민의힘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그 안에 뭐 초선부터 다선 의원까지 국민의 민심을 그래도 의식하는 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탈표고요. 저 이탈표를 저는 이제 소신표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 법안을 가지고 타협한다면서 뭐 대한변협이든 대법원장이든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가장 강력하게 중립적인 야당 추천의 특검을 통해서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더 큰 압박을 국민의힘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성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계속 두드리면은 저 균열은 언젠가 열릴 수밖에 없고, 전 진실의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날이 곧 온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레너드 코헨의 노래 가운데 크랙이라는 게 있어요. 틈이죠. 그 가사를 보면 모든 것에는 틈이 있다. 그 틈을 통해 빛이 들어온다.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비록 3표, 4표지만 네. 국민의힘이라고 다 정신 나간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양심 있는 사람이 당론 때문에 족쇄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바위 틈을 뚫고 꽃 한 송이 들꽃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해야죠. 계속. 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여기서 물러나면 전 죽도 밥도 안 된다고 보고요. 아니 하나만한 특검 불러다가 월급 주고 수사시킬 거면은 뭐더러 이 고생을 합니까? 저는 원칙을 더 지키고 원칙으로 국민의힘의 저 균열을 파고 들어가서 깨 부셔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최주호 변호사가 검사 핸드폰에 무슨 폭발물 운운했는데요. 민심은 이미 폭발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예. 세상은 매끈하지 않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온갖 우둘투둘한 일들로 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말끔하게 모든 일들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용산이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는 말끔하게 자기들이 정리하면 정리될 줄 아는가 본데요. 세상은 그렇게 말끔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이에 삐져나오기도 하고 균열도 생기고 틈도 생기고 이렇게 마련이거든요. 민주당이 계속 이걸 밀어붙이고 국민 여론은 계속 뒤에서 뒷받침만 해준다고 한다면 언젠가 이게 차상변 특검법하고 한동훈 특검법이 연결이 되든 김건희 특검법이 연결이 되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자기들끼리 균열이 생기고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게 되는 그 상황이 분명히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그네 님이요. 골프장 3부 핸드폰 원격 조정으로 폭파. 아이고 참 월스트 3 보시고 반응들 많이 보내주셨는데 변함없이 님께서요. 유상범 주진우 개거품 물고 분발해라. 눈썹 문신 이진숙한테 지다니. 이진숙이 1등 해버렸죠. 그럼 앞으로 이제 검찰청에서 조사받으라고 전화 오면요. 검사 보고 오라고 하세요. 그냥. 아, 그럼요. 네, 와서 받는 게 낫지. 왜 김건희만 특혜받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앞으로 하니까. 다 오라고 하세요. 이제 검사들이 바빠질 것 같아요. 이제 출장 조사를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출장부를 하나 따로 둬야죠. 또는 출장 뭐 전담부사로. 네, 배달 서비스 가서 빵도 사 먹고 하게. 그러니까 예. 이게 대통령 영부인이든 아니면은 그 지금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뭐 지금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사람들 지키겠다고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앞으로 야권 인사들 어떻게 소환 조사할 거예요? 야권 인사들 어떻게 소환 조사할 겁니까? 아니, 검사들이 가야죠. 집 앞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아니 하다못해 자범들 조사할 때 어떡할 겁니까? 소환 그 조사받으러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피고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검사가 폭발물을 조작할 수 있어. 나 두렵다. 경호는 뭐 김건희만 중요합니까? 우리의 위신 안위도 다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조사 못 받는다 이러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윤석열 한동훈 관계로 봤을 때 그렇게 금방 불러서 이렇게 뭐 좋은 모습 보일 것 같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뭐 이틀 만에 이렇게 저녁 먹자라고 해서 이렇게 불러서 뭐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다음날 표결을 했잖아요. 뭔가 좀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고려해 본다면은
당이 단합해서 똘똘 뭉쳐서 막아야 되니까 108개의 반대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마 다급하게 아마 불렀을 것 같고 한동훈만 안 부른 이유는 낙선자들 표도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이 수틀려가지고 나 뚜껑 열리는데 그냥 반대표 이게 찬성표 던진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동훈 단둘이 보기도 싫고 당을 단합시킨다는 목표로 아마 다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추쌈 싸먹으면서 이건 통합의 상징이야. 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상추쌈이 통합의 의미인 거를. 그러니까 밥풀떼기도 떨어지지 않도록 잘 싸맸는데 밥풀떼기가 3개가 어제 밖으로 튀어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실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무기명 투표 그것도 투표 못할 정도의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국회의원 자질도 없는 거지만은 만약에 실수라면은 다음번 재의결 때 더 많은 사람이 실수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30명이 실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왜 샌드위치 먹었을까? 출장 뷔페도 많이 있는데. 한 보수 인사가요. 그 만찬장에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그 대표가 같이 러브샷 했잖아요. 윤 대통령 맥주, 한동훈 대표는 제로 콜라. 근데 그 사정을 알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음료가 음료 중에서 마시는 유일한 음료가 제로 콜라래요. 윤석열이? 네. 소맥 아니고? 그러니까 그 술 말고 마시는 유일하게 마시는 음료가 제로 콜라라는 거예요. 의외네요. 설탕 많이 들어간 거 먹게 생겼는데. 외모로만 보면은 뭐 더블 슈거 이런 걸 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한동훈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로 콜라를 갖다 놓은 게 아니다. 본인 마시려고 갖다 놓은 거다. 자기 마시려고 갖다 놓은 거를. 그래서 어차피 한동훈 의원 그 대표는 술을 안 마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제로 콜라를 마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브샷이 아니었던 거지. 쇼윈도우 당정이라고 봐야죠. 네. 저렇게 여러 가지 어차피 단합을 얘기하니까 불렀겠지만 그 다음날 이렇게 표결이 있어서 부랴부랴 한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지금 건설업 지금 무너지고 있죠. 유통업 망가지고 있죠. 지금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줄줄이 무너지는 게. 앞부분에 저도 그 말씀 드렸고 이항님도 그런 걱정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곧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어디 놀러 갈까? 우리 마누라 어떻게 지킬까? 결국은 자기 지키는 건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오늘 참 힘든 한 주 여러분 보내셨는데 그래도 좀 웃음으로 마무리하려고 월스트 3도 뽑아보고 그랬습니다. 많이들 댓글 남겨주시고 또 오늘 슈퍼챗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우리님 감사하고요. 082님 변함없이님 HWJUN 전이시죠? 세상에 안 좋은 냄새가 너무 심해서 밥맛도 없고 법도 실종됐고 정말 큰일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좀비들 같습니다. 김영일님은 백운기 선생님, 신영규 변호사님, 김성환 성님, 유정 누나 같은 동창이라 속이 껄쩍지근하지라 동원아 너랑 가빈께 말 깎게 인자 대표 대쓰게 간족거리지 마라. 안 그러면 회전 돌려차기로 멀크락 날려불란게 김유정 의원님한테 읽으라고 그러면 더 맛깔날 텐데 오늘은 참겠습니다. 제가 어제 한 사실인데요. 그 김경률 회계사 있죠. 마리 앙뚜아네트. 저희 동창이더라고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거기도. 네. 와. 인물이 많네요.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 웬만한 애들은 제가 다 기억을 할 텐데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동기래요? 동기래요. 동기까지?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랑 저희가 3명이 이원석도 동기예요? 동기예요. 이원석 총장이. 동산초등학교만 같이 나온 게 아니고 동기예요. 같은 학년을 다녔군요. 네네네. 특별한 인연. 근데 김경률 회계사도 동기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참. 근데 초등학교까지만 사람이 훌륭했나 보다. 생활기록부를 한번 봐야겠어요. 중학교 때 걸 한번 봐야 돼요. 중학교 때. 저는 자신 있거든요. 생활기록부. 보스형님, TV님, 최은차님, 또 방금 조영래님께서 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사로스님,
이제 슈퍼챗 그만 보내세요. 어떻게 저 용돈 쓰시려고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저 하나만 마지막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그런 말 했잖아요. 적은 내부에 있다고.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적은 내부에 있어서 자중질환으로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 딱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저자의 성격이 있잖아요. 저걸 누가 맞추겠습니까? 맞출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김건희 외에 없어요.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할아버지가 와도 저건 안 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저는 알아서 무너질 것 같은데 그 시간을 빨리 앞당기면 좋으니까 그 균열을 잘 파고 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 꼭 드립니다. 김건희한테 그 얘기 해줍시다. 적은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적이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아유, 참. 광고 나가는 동안에 선크림 받으실 분들 제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위에 이기실 수 있는 좋은 제품들 정어리모리 추천하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오늘 선크림 받으실 분들이요. 정현희님, 일남이인연님, 홍길동님, 나그네님, 변함없이님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댓글은 잘 쓴 분 고르는 게 아니고요. 다양하게 여러분들 드리도록 합니다. 가급적이면 새로운 분들 좀 고르고 있고 또 우리 일렬에 계시는 분들 양보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냥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동호님께서 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또 우리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한 주 아니었습니까? 다음 주에는 더 새롭고 더 힘차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성한 평론가님, 신은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